경제와 정보를 생생하게 전달해드리는 경제와이드 이슈엔 시작합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어요. 네, 다우지수는 하락 마감한 반면 S&P 500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아마존이 4% 급등을 했고요. 넷플릭스도 2% 올랐습니다. 대형 기술주들 많이 올랐고요. 테슬라도 역시 2% 넘게 오르면서 이제 $2,000를 눈앞에 두는 모습이었습니다. 기술주 강세 흐름이 이어졌고요. 또 7월달 미국 신규 주택 착공 실적도 좋았습니다. 전월보다 22% 이상 늘어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역시 호재로 작용이 됐습니다. 반면에 지금 5차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는 여전히 난항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미 상무부가 화웨이에 대해서 더 강화된 제재를 발표하는 등 미중 간의 갈등 요소는 여전히 불안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국내선 최근에 이 코로나19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국내 증시에도 상당히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2% 넘게 떨어졌습니다. 고공행진을 이어갔던 코스피가 이제 코로나19 재확산의 발목이 잡힌 모양새였습니다. 특히 최근에 국내 증시는 개인 투자자의 주도 장세가 이어졌는데 어제 외국인과 기관은 사는 반면에 개인 투자자가 유가증권 시장에서 5천억 원 넘는 물량을 내놓으면서 시장 하락을 주도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장에서도 이러한 개인 투자자의 주도 장세가 이어질지 여부 잠시 후에 또 체크 포인트까지 자세하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한승 기자, 코로나19 확진자가 지금 급증하면서 이제 정부가 방역 강화에 나섰죠. 네, 맞습니다. 오늘부터는 수도권에서 실내 50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는 등 완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네. 지난 엿새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서는 등 이 상황이 심각해지자 정부가 방역 강화에 나선 건데요. 또다시 중대 고비를 맞게 된 코로나19 사태 이슈엔 직설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정치권도 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예외가 아니겠죠. 네. 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확진자가 썼던 마이크를 이어서 쓰면서 이 코로나19 검사 후에 자가격리에 돌입을 했습니다. 이 의원의 이 코로나19 검사 결과에 따라서 정치권 일정과 상황도 큰 변동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한쪽에서는 여전히 이 감염 확산의 원인을 두고 내탁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이 내용도 이슈엔 직설에서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기업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정다인 아나운서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나요? 네, 정다인입니다. 전일장 특징 업종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면서 인터넷 관련주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어제 정세균 국무총리는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한다고 밝혔는데요. 방역망을 통제하지 못하면 3단계 거리두기도 검토해야 한다며 경고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비대면 서비스 업체의 수혜가 예상되고요. 이에 따라 오늘도 관련주 흐름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관련주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이버 장중에 31만 7,500원에 거래되기도 했지만 장 후반에 상승폭을 조금 줄이면서 종가 30만 7,500원에 형성을 했습니다. 네이버에 비해 카카오는 장중 강세를 유지했는데요. 4.28% 오르면서 37만 8,0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다음 관련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온라인 교육주도 급락장 속에서 빨간불을 켰습니다. 지금은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지가 되고 있지만 3단계로 확대되면 학교에는 휴교령이 내려지고 또 전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렇게 되면 온라인 교육주의 추가 상승도 예상이 됩니다. 어제장 마감 상황 보시겠습니다. YBM넷이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고요. 메가MD와 아이스크림 에듀도 두 자릿수의 상승률을 기록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비트컴퓨터의 종가는 11,100원이었습니다. 코로나19 관련주로는 마스크와 진단키트 관련주도 빼놓을 수가 없죠. 먼저 대규모 코로나19 검사 필요성에 진단키트 관련주가 크게 뛰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급락 마감했던 시젠도 다시 급등세로 돌아섰는데요. 주가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시젠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시젠 19% 폭등세를 기록하면서 26만 3,50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수젠텍과 랩지노믹스도 각각 두 자릿수의 상승률 기록했고요. EDGC도 9%의 상승률 나타내면서 16,3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마스크 테마주를 대표하는 종목들도 모두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현재 마스크 수급에는 문제가 없는 만큼 이 심리적인 요인으로 마스크 대표주에 투심이 쏠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마스크 관련주입니다. 웰크론이 29.91%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7,600원에 거래 마쳤고요. 모나리자가 22%, 깨끗한 나라와 50이 각각 17%대의 상승률 기록했습니다.
여기까지 기업들 상황 알아봤고요. 이어서 전일장 상황 전해주시죠. 네, 어제 국내 증시가 코로나19 재확산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59.25포인트, 2.46% 하락한 2,348.24에 마감이 됐습니다. 지난 6월 15일 이후 최대의 하락폭이었습니다. 코스닥은 34.81포인트, 4% 급락하면서 800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지수 상승을 이끌었던 개인이 어제장에서는 5,269억 원어치 순매도하면서 시장을 끌어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기관 투자자는 4,781억 원 순매수를 나타냈고요. 외국인도 722억 원 매수 우위를 보여줬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역시 각각 순매도를 나타냈습니다. 936억 원, 1,778억 원 매도 우위였고요. 개인 투자자 3,137억 원 순매수를 나타냈습니다. 이날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코로나19 확산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 바이오주와 또 네이버, 카카오 등 언택트주, 플랫폼 관련주가 상승 마감이 됐고요. 삼성전자도 소폭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반면에 SK하이닉스, LG화학은 2%에서 1% 약세로 마감이 됐고요. 현대차가 5% 넘게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전업종이 하락한 가운데 전기가스 섹터가 6% 약세를 나타냈고요. 운수창고, 유통, 또 운수장비 섹터도 5% 하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건설 섹터도 역시 5% 이상 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오전에 상승했던 의약품과 전기전자는 시장 대비 선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또 진단키트 주죠. 시젠이 19% 넘는 급등세를 나타냈고요. 반면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알테오젠 등은 3% 넘는 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입니다. 전거래일보다 90전 떨어지면서 1,183원 70전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전일장 국내 증시 더불어서 새벽에 마감은 뉴욕 증시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뉴욕 증시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다우지수는 하락을 했고요. S&P 500은 사상 최고치를 뚫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도 역시 상승 랠리를 이어갔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 보시면은 계속적으로 기술주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이유들이 뭐 자세히 살펴보시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미국 증시는 빠르게 반등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풀렸다라는 점을 좀 부각시킬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유동성의 힘이 가장 많이 발휘가 된 게 이제 성장주, 특히나 이제 기술주 섹터, 우리가 흔히 팡이라고 하는 이 기술주 섹터가 눈에 띄게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특히 이런 말이 있었죠. 우리가 나스닥이 9,000포인트를 넘어서 10,000포인트를 넘었을 때 이제 만스닥이라고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는 또 얘기가 달라졌죠. 만천스닥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만천선을 뚫고 나서 이제 만천선이 지지선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만천선이 지지선이 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생기는 거죠.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더 보태지는 부분들이 이제 S&P 500 지수까지 사상 최고치를 나타내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3월 19일 이후에 저점을 찍고 나서 반등을 하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사실 나스닥이 가장 빠르게 올라오는 부분들은 있었지만은 뒤이어서 잇따라오는 S&P, 다우존스는 아직까지 사상 최고 2월 12일 기준의 사상 최고치는 아직 넘기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유동성의 힘이 전반적으로는 지금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종목별로 봤을 때는 이제 아마존 주가가 4% 넘게 올랐고 테슬라가 2% 넘게 오르면서 지금 주가가 $2,000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1,800달러 후반 그렇죠. 선인데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잠깐 받았었습니다. 잠깐 받았었는데 그 기울기를 봤을 때 상당히 빠르게 올라왔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V자 반등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V자 반등을 빠르게 그리고 지금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겁니다. 2분기에 인도량이 시장 예상치보다 훨씬 더 웃도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9650대를 나타냈었고, 매출이 줄어들더라도 주가는 계속 가야 된다라는 이제 시장의 뷰가 있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계속적으로 상향시키는 부분들도 주가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근데 테슬라가 2,000달러 선을 이제 뚫고 가느냐 못 가느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데, 제가 보는 뷰는 사실
뚫고 갈 수 있다라는 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지금 유럽이나 아니면은 일부 많은 국가들이 전기차 비중을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예. 여기서 시장의 캐파를 많이 갖고 있는 테슬라가 수혜를 당연히 받을 것이고 그중에서도 우리나라 2차 전지 업체들 특히나 뭐 LG화학이라든지 삼성 SDI라든지 이런 완성형 배터리 업체들도 당연히 수혜를 받겠지만은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 업체들도 충분히 수혜는 많이 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미국에서 신규 주택 착공 건수가 전월 대비 22% 증가가 됐습니다. 이거는 또 경기 회복 시그널로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주택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장에 선행하는 지표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신규 주택 착공 건설 지수가 이제 이런 예상치, 시장 예상치가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게 전월보다 4.6% 정도 상승을 할 것이다라고 봤었는데 예. 22%가 증가를 했다라는 네네. 거죠. 그러면 시장 예상치보다 정말 많이 크게 그렇죠. 상승을 했던 건데 그러면은 이 부분을 봤을 때 생각보다 경기가 좋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또 하나의 증시의 버팀목으로 작용할 수가 있고 상승을 힘을 보태는 부분으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유동성과 지금 이 지표들을 봤을 때 충분히 긍정적인 부분들은 많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시장에서 악재라고 보여질 수 있는 부분이 미국에서 이제 하웨이에 대한 제재가 더 강화된 모습이고 경기 부양책은 아직까지는 교착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는 결국에는 뭐 금액의 차이가 있겠지만은 예. 화웨이 제재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부분들이고 미중 무역 합의가 있지 않는 한 트럼프 입장에서는 계속 때릴 수밖에 없고 11월 전까지는 이런 이슈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화웨이에 대한 부분들이 제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좀 면역력이 생겼다라는 거죠. 네. 어느 정도는. 그렇기 때문에 화웨이에 대한 제재가 크게 있더라도 뭐 이 미중 간의 갈등이 시장의 조정의 빌미를 삼는 부분들은 좀 일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경기 부양책에 대한 부분들은 시장에서 보다시피 다 결론은 이제 합의점에 도출을 할 것이다라고는 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달러 인덱스도 보시면 이런 유동성이 또 풀리는 부분들이잖아요. 경기 부양책을 한다라는 부분들은 내가 또 돈을 풀어줄게라는 부분들인데 네. 지금 달러 인덱스 보시면 93포인트에서 또 내려갔거든요. 92.5포인트까지 내려간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달러에 대한 수요가 점점 줄어들 것이라는 부분. 이 부분을 볼 때는 사실 계속적으로 경기 부양책에 대한 부분들로 너무 걱정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어제 국내 증시 많이 떨어졌습니다. 코스피가 2% 넘게 떨어졌고 코스닥이 4% 급락세를 나타냈는데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동안 개인 투자자가 주도하는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어제는 개인 투자자가 물량을 내놓으면서 시장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참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예. 있어요. 저도 이제 뭐 계속적으로 증시를 볼 때 예전에 이런 뭐 정말 폭포수 같은 하락세가 폭락이 나오게 되면은 보통 외국인이 팔거나. 그렇죠. 외국인이 팔거나 기관이 팔거나 그렇죠. 아니면 개인만 사주는 장세가 나타났었는데 요즘 참 희한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어제 보시면은 이제 개인이 오히려 5천억 정도를 팔고 맞아요. 외국인 기관이 그 물량을 받아줬거든요. 네네. 예전에는 이런 수급 상황을 봤을 때 이러진 않았는데 그러면 이 이유들이 뭐냐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고객 예탁금을 봤을 때도 지금 50조가 넘어가는 수준인데 그러니까 어제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왔다라는 거는 신용잔고를 봐야 되긴 할 것 같아요. 근데 네. 일단은 지금 신용잔고가 8월 14일까지 지난주 금요일까지 지표가 나왔는데 크게 줄어들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더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도 오히려 조금 조정받는 장세였는데 코스피 기준으로. 그럼 지금 신용잔고가 16조 원에 육박할 정도로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신용잔고를 얼마만큼 내가 조정을 됐는지, 개인 투자자가 조정을 했는지 그 부분을 봐야 되는데 사실 어느 정도 조정이 됐을 거라고는 저는 판단은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매물을 좀 쏟아낸 부분들도 있을 테고. 근데 저는 자연스러운 조정이라고 사실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들이 코스피 기준으로 3월 19일부터 70% 상승을 했고 코스닥이 105% 상승을 했어요. 근데 고점 대비 조정에 대한 부분들을 봤을 때 코스피가 4.5% 조정이고 코스닥이 한 7% 조정이거든요. 네네. 물론
어제 기준으로 봤을 때 좀 큰 조정이긴 한데 저는 조금 이 부분들이 큰 조정은 아니고 당연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자연스러운 조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개인 투자자의 주도 장세가 이어질지 잠시 후 또 동시효과 상황 체크포인트 전략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전문가 연결해서 오늘장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김권진 차장입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의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반면에 다우 지수가 하락하면서 혼조세로 뉴욕 증시가 마감을 했습니다. 미중 갈등과 추가 경기 부양책 난항에도 그래도 양호한 경제 지표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었는데요. 국내 증시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여전히 나스닥과 S&P는 계속해서 신고가 형진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미국 시장에서 더 바라보듯이 거래가 좀 급감하고 있는 모습은 여러분들이 좀 알아가셔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이 거래가 급감이 되고 있다는 말은 사람들이 눈치 보기가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즉 관망세의 흐름이 나타날 확률이 좀 커 보인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이러한 모습 우리나라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네. 그동안에는 유동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냥 주가가 상승을 했었다라고 하면 지금부터는 조금 어떻게 보면 시간이 필요한 조정 장세가 나타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추가적인 상승을 하기 위해선 새로운 모멘텀이 조금은 필요한 시기가 오고 있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 코로나 2차 대유행 우려에 조정을 좀 받으면서 어제 하락 마감을 했지만 언택트 업종만큼은 강세를 보였습니다. 수도권의 거리 두기가 강화된 만큼 이번 재확산 조짐은 좀 심상치가 않은데요. 관심 가져볼 업종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지금 현재 좀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 데가 결국은 비대면 관련주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조금 코로나19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이런 모습이 되고 있고 거기에 관련된 이런 비대면 관련된 주식 어제 아주 강한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오늘도 그쪽 라인들은 조금 더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얘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오늘장 대응 전략도 세워주시죠. 네, 시장이 그동안에 우리가 겪었던 시장하고 조금 다른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개인이 주도하는 시장이 지금 현재 펼쳐지고 있다는 거. 그동안 우리가 증시를 계속해서 바라볼 때 한 번도 있지 않았던 시장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모습이 나타날 확률이 좀 커 보인다라는 안내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종목별 차별화가 좀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즉 가는 종목은 계속해서 간다 하지만 가지 못하는 종목들은 철저하게 좀 소외를 받을 수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장중 대응, 장중 종목별 대응이 좀 많이 눈에 보인다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종목별 장세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권진 한국투자증권 차장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전 3분 전략이었습니다. 네, 지금 시각 8시 49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 지수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코스피입니다. 오늘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2349.42포인트 예상 체결 지수고요. 코스닥은 오늘 0.4% 추가적인 조정이 예상됩니다. 796.27포인트 예상 체결 지수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어제 외국인이 매수한 종목이었습니다. 오늘 0.8% 상승세 이어갈 걸로 보이고요. SK하이닉스 1.4% 약세가 예상되면서 예상 체결가 77,0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어제 시장 대비 선방했었던 모습이었죠. 오늘은 보합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상 체결가 802,000원이고요. 네이버 역시 어제장에서 언택트 관련주, 플랫폼 관련주들도 굉장히 견조한 흐름을 나타냈었죠. 오늘도 추가적으로 오름세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예상 체결가 308,500원. 이 가운데 LG화학은 0.7%가량 약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685,0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오늘 금융주 가운데 신한지주 강세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호가 상황에서는 4% 넘는 상승세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예상 체결가 지금 현재 장에서는 33,0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도 기관과 외국인의 럽콜이 이어졌는데요. 오늘 장에서도 이 두 메이저 수급 주체가 순매수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주가 흐름도 판가름이 날 걸로 보입니다. 일단 호가 상황에서는 오름세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셀트리온도 2.6% 강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도 역시 어제 많이 올랐었는데 오늘도 1%대 상승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금융주 전반적으로 견조한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있는 국면입니다. 자, 이 가운데 어제 또 코로나19 진단키트라든지 또 관련 종목들 강세를 나타냈었는데요. 지금 호가 상황도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수젠텍을 비롯해서 시젠도 역시 강세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주가 지금 현재 호가 상황 보시게 되면 어제 시젠이 20% 가까이 올랐었죠. 오늘도 2%가량 오름세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수젠텍도 역시 10% 급등 출발 예상되면서 예상 체결가 42,650원이고요. 바이오니아도 역시 두 자릿수의 강세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이 가운데 랩지노믹스도 상승 출발 예상되면서 예상 체결가 41,2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어제 많이 떨어졌었죠. 오늘은 오름세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나흘 만에 반등을 보여주게 되는 셈이죠. 예상 체결가 107,000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시즌 앞서 보셨죠. 이 가운데 알테오젠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1.5% 오름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마스크 관련주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죠. 어제 웰크론을 비롯해서 마스크 관련주 강세가 이어졌습니다만 오늘 장에서는 차익 실현 물량들 예상이 되면서 주가는 약세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나리자, 웰크론 하락 또는 보합 출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 가운데 깨끗한 나라도 3% 약세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각 8시 52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개장까지 8분여가량 남았습니다. 체크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미증시와 또 국내 증시가 최근에 연동되는 흐름을 나타냈는데 이제 어제는 좀 달랐던 모습이었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은 미증시 상승 룸이 얼마나 있는지도 체크를 해보고 국내 증시 앞으로의 또 방향에 대해서도 좀 진단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 국내 증시는 좀 개별적인 부분들이 있었죠. 예. 뭐 다른 글로벌 증시들 보면 아시아 증시도 보시면은 뭐 그렇게 큰 이슈가 없었는데 국내 증시만 좀 조정을 많이 맞아요. 받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전은 그러니까 몇 개월 전을 차트를 쭉 놓고 보시면은 사실 그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글로벌 증시보다 제일 빨리 올라온 부분들이 속도가 있었거든요. 빨랐죠. 당연히 속도가 빨랐죠. 예. 그만큼 차익 실현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차익 실현 욕구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렇게 투자를 했었는데 이만큼 빨리 올라왔네.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지금 팔고 다시 저가에 담아볼까라는 생각은 당연히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답은 그거라는 거죠. 큰 이슈가 없어진, 물론 코로나에 대한 부분이 빌미를 준 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조정의 빌미를 준 거는 맞죠. 근데 일단은 크게 뭐 이게 뭐 대유행으로 번지느냐 그러면은 또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가능성은 있죠. 근데 어제 봤을 때는 이제 그렇게 따졌으면 오전장부터 계속 조정을 받았어야 돼요. 예. 근데 오전장은 뭐 그렇게 큰 조정이 없다가 오후에 갑자기 오후에 확 꺾이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근데 그 부분들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안한 투자자들이 좀 있다라는 거죠. 아, 코로나가 이렇게 돼서 대유행이 번지게 되면 또 예전처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당연히 이렇게 빨리 올라왔기 때문에 생각이 든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왜냐면 뭐 우리나라 증시가 다른 글로벌 증시처럼 그냥 완만하게 올라왔다라고 하면은 뭐 더 갈 수 있는 부분들은 많겠네라는 생각을 하겠죠. 미국 증시가 저렇게 갔으니까. 근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너무 빠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은 당연히 있었다. 근데 빌미를 준 거는 뭐 코로나지만 당연히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제일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떤 흐름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어제 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또 일부 반발 매수세도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조금은 쉬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조금 이런 더. 충격이 예. 있으면 내가 이런 조정이 나왔는데 요즘에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도하는 장세다 보니까 예. 이게 물론 신용잔고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털렸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신용잔고가 그렇게 많이 크게 줄어들지는 않고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 16조 원가량 지금 신용잔고가 그 육박하는 부분인데
좀 많이 줄어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은 하거든요. 예. 물론 예전에 국내도가 다시 생겼다라고 하면은 더 많이 줄어들겠죠. 근데 신용정보가 그래도 역대 최고치다 보니까 뭔가 살얼음판을 걷는 부분들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뭐 고객 예탁금이 많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판단을 했을 때 지금은 만약에 포트폴리오를 많이 구축하시니까 주식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조금 현금화를 일부 하시는 분들은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 없으신 분들은 지금 조정에 조금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신규로 진입 시점을 네. 지금 타진하고 계셨던 그쵸. 분들은 예. 현금 비중이 많으신 분들, 예. 그러니까 거의 100%가량 되시는 현금만 있으신 분들은 네네. 오히려 지금이 매수 기회지. 그러니까 투자 관점에 따라 다른 거죠. 내가 예, 예. 얼마만큼 자산 배분 비중을 얼마만큼 그러게요. 했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식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오히려 조금 현금화를 시키시고 그다음에 뭐 주식 비중이 거의 없으신 분들은 오히려 조금씩 정말 조금씩 담아보시는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외 종목별로 차별화 장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어제 보니까 이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그 수혜주들 있잖아요. 뭐 진단키트라든지 바이오 종목 이런 또 아니면 플랫폼 관련주, 언택트 관련주들이 강세를 나타냈는데 오늘은 어떨까요? 오늘도 보시면 동시호가에서는 지금 이미 나타나고 있고 뭐 진단키트는 그렇죠. 관련 종목들이 다 강세가 예상돼요. 그렇죠. 예. 뭐 우리들 제약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 뭐 괜히 가는 거는 아니에요. 지금 동시호가에서도 네. 근데 뭐 박림이라든지 뭐 대한방직이라든지 그러니까 사실 이게 직물 제조를 하는 업체인데 면 마스크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뜰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코로나 관련주들은 뭐 조금 경계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들도 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방직이 지금 호가에서 10%인데 그런 측면에서 그렇죠. 면 마스크에 대한 부분들이 뭐 박림도 그렇고요. 마스크 제조를 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근데 코로나 관련주는 경쟁 업체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근데 또 진단키트 업체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진단키트는 사실 시젠이나 실질적으로 수젠텍이나 예. EDCG나 이런 부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는 있겠죠. 그래도 시장에 있는 경쟁자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네네. 일단 나와 있는 부분들이. 예. 그래서 코로나 관련주는 저는 이게 비중을 많이 실어야 된다라는 기준보다는 정말 좀 경계하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또 이게 줄어들게 되면은 갑자기 확진자가 많이 안 나오게 되면 이거는 실적으로 판단하는 그렇죠, 부분들이 예. 아니고 그러니까 내일 확진자 줄어들었어. 내일 모레 확진자 더 줄어들었어. 이렇게 되면 또 악재가 뜨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그거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얼마나 예. 커질지는. 그렇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조금 경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또 왜 성장주로 플랫폼 관련주, 2차 전지 관련주도 많이 올랐다가 최근에 조정을 받았다가 어제 플랫폼 관련주도 괜찮았거든요. 어때요? 네이버 카카오 오늘도 좀 지금 호가 상황에서는 괜찮거든요. 카카오가 지금 1% 뭐 네. 오름세 예상이 되는데 저는 이게 예. 만약에 투자자분들의 성격이 있잖아요. 근데 예. 나는 오래 갖고 있어도 괜찮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장기 투자자. 예. 그분들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카카오 네이버는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아예. 뭐 물론 공정위에서 네이버 쇼핑에 대한 철수 명령까지는 안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예. 사용자들이 이미 너무 많다 보니까. 그렇죠. 저도 써요. 그 너무 많다 보니까 예. 이거를 철수하라라는 명령까지 안 나올 예. 텐데 뭐 과징금이나 일부 나올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네이버 주가에는 큰 영향을 끼칠 것 같지는 않고 저는 이 플랫폼은 이미 패러다임이 변화가 됐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자금이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게요. 어떤 사업을 인수하면서 내가 키운다라고 하면은 일반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보험사라고 했을 때도 훨씬 더 빠르게 클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한테 노출되는 빈도수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네이버 카카오는 어떤 사업을 해도 좀 성공할 부분들이 많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어쨌든 소비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그렇죠. 노출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게 예. 우리가 말하는 광고인데 일단 두 업체들은 광고로도 수익을 꽤 많이 벌고 있습니다. 근데 이 광고를 우리 사업이라고 했을 때 그냥 배분을 할 수 있거든요. 우리 거 더 밀어주자.
라고 했을 때는 얘기가 또 달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보면은 네이버 카카오는 장기적으로 추가 상승이 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투자 성향에 따라서 최근에 이제 종목에 대한 접근 관점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시점입니다. 자, 과연 오늘 장에서 또 어떤 흐름이 전개될지, 또 국내 증시 또 추가적인 약세 흐름이 이어질지 함께 개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월 19일 수요일 개장이 됐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다우지수 소폭 하락했고요. S&P 500은 사상 최고치를 뚫었습니다. 나스닥도 상승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강세장이 시작됐다라는 그런 전문가들의 분석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형 기술주들이 많이 올랐어요. 넷플릭스도 2% 넘게 올랐고 아마존이 4% 강세, 또 테슬라 주가가 다시 한번 2% 넘게 오르면서 주가는 $1,800를 돌파한 상황입니다. 자, 지금 미국 쪽에서는 신규 주택 착공 건수도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경기 회복 시그널로 호재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경기 부양책 아직까지 협상이 재개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결국에는 부양책이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어제 국내 증시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가격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죠. 자, 오늘 장에서도 추가적인 약세 흐름이 이어질지 아니면 다시 한번 반등을 나타낼지 국내 증시 함께 개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발 지수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코스피입니다. 현재 0.9%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2,370선을 웃돌고 있는 상황이고요. 2,370.87포인트입니다. 코스닥도 1% 지금 반등입니다. 810.86포인트입니다. 하루 만에 양시장이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상승폭을 늘려나갈지 아니면 축소가 될지 장중에 또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추가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입니다. 어제 견조한 모습이었죠. 오늘 또 1% 추가적으로 오름세 이어지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0.5% 내림세입니다. 77,700원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1.7% 강세고요. 네이버도 올라갑니다. LG화학, 테슬라 주가 흐름 좋았죠. LG화학도 역시 1.8% 상승세고요. 셀트리온도 3% 가까운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부 경기 민감주들 좀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포스코가 0.7% 내림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0만 1,500원이고요. 사흘 연속 하락세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어제 낙폭이 컸던 종목들 위주로 매수세가 빠르게 유입이 되면서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양봉보다는 음봉으로 전환되고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유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보이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8% 상승세입니다. 사흘 만에 반등세입니다. 102,600원이고요. CGN 어제 많이 올랐었죠. 오늘도 추가적으로 오름세입니다. 4% 강세로 275,200원이고요. 알테오젠도 역시 상승세입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역시 4% 가까이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진단키트 업체 주가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수젠텍도 많이 올랐었죠. 오늘도 역시 8% 강세입니다. 41,650원. 자, 그런데 음봉이에요. 그러니까 상승폭이 축소될 수 있다는 점은 염두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랩제노믹스가 3% 오름세고요. 이 가운데 오리엔트 바이오는 5% 약세, 바이오니아가 또 12% 급등세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전자결제 관련주들 흐름도 좋습니다. NHN 한국사이버결제가 4% 강세고요. KG 모빌리언스도 역시 3% 오름세입니다. KG 이니시스도 2% 상승세. 아무래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한번 급증추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결제 증가에 대한 그런 수혜가 예상된다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전자결제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가운데 지금 마스크 관련주는 오늘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50, 웰크로, 모나리자, KM 일제히 약세입니다. 어제 많이 올랐던 만큼 오늘 장에서 빠르게 또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 교육주도 오늘은 약세입니다. 애니능률, 비상교육, 메가스터디가 각각 3%에서 5% 약세, 또 음봉도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낙폭이 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 유념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확인을 해봤고요. 자, 수급 상황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순매도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은 오늘 다시 사주고 있습니다. 606억 원 매수 우위고요. 외국인 기관은 각각 134억 원, 481억 원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업종별 수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종별로 봤을 때 오늘 외국인은 전기전자 섹터에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기관은 전기전자 섹터에서 집중적으로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코스닥 수급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역시 외국인과 기관은 팔고요. 개인 투자자는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66억 원 매수 우위고요. 외국인 기관은 각각 174억 원, 49억 원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환율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입니다. 달러 환율은 1원 20전 떨어진 1,182원 5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자, 환율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환율이 계속해서 달러 인덱스, 약달러가 이어지다 보니까 또 간밤에 금값은 또 올랐어요. 그렇죠. 뭐 지금 달러 인덱스 보시면은 계속 내려가는 이제 네. 차트를 또 예. 가져오긴 했는데 달러 인덱스 보시면은 계속적으로 좀 내려가는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달러가 당연히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이죠. 근데 보시면은 일단 달러 인덱스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락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에는 시장에서 보는 뷰는 경기 부양책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고, 그다음에 FOMC 의사록을 좀 이번 현지 시간으로 이제 19일 날 발표가 되는데 네. 여기서 의사록을 봤을 때 연준이 그러면 지금 물가 목표치가 예를 들어 2%라고 하면은 예. 지금 2%가 되더라도 그러면 우리도 같이 물가에 대한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 뭐 같이 뭐 이런 대응을 할 것이다라는 것과 아니면은 제로 금리 수준을 좀 유지할 것이다라는 거를 봐야 되는데 시장에서는 지금 제로 금리 뭐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에 도달을 했더라도 좀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금리가 계속 싸지면은 유동성이 증가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유동성이 계속 풀리고는 있겠네. 그러니까 계속 테이퍼링을 안 하겠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달러에 대한 수요가 그렇게 많이 늘어날 것 같지는 않다. 그러니까 예. 줄어든다라는 부분들이 금값을 또 끌어올리는 부분들이 그러게요. 요인이 되겠죠. 그래서 금값이 또 조정을 받다가 다시 V자 반등 올랐어요. 그리고 있거든요. 예. 지금 2,000달러 선을 또 온스당 넘어버리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물론 달러 약세가 금값에 대한 뭐 상승을 부각시킬 수는 있지만 지금 대표적인 월가 투자자들이 또 금에 대해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 워런 버핏도 실물 자산인 금에 투자를 하지는 않았지만은 금광주를 매입했죠. 그쵸. 예. 그러니까 버크셔에서의 포트폴리오를 봤을 때 이번에 포트폴리오 발표를 했는데 세계 2위 금광업체 바리골드의 지분 1.2%를 매입을 했거든요. 예. 이렇게 원래 워런 버핏이 이렇게 금을 싫어하는 이유가 현금 흐름이 잘 안 되기 때문에라고 했는데 이런 기업에 투자를 했다는 거는 시각이 바뀌었다라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금값을 끌어올리는 요인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값만 오른 게 아니라 최근엔 또 니켈 가격이 9개월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이게 테슬라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테슬라에 들어가는 EV 배터리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이제 니켈도 포함이 됩니다. 근데 예. 니켈 가격도 제가 가져왔는데 런던몰에서에 상장돼 있는 니켈 가격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4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8월 달까지 거의 36%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많이 올랐다라는 부분들인데 테슬라 주가가 가면서 같이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니켈 가격은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게 예. 일론 머스크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니켈 채광 업체들은 더 니켈 캐달라고. 아, 더 계속해서 채굴해 달라고. 더 예. 채굴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이유가 우리 인도량 점점 많아지니까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왜냐하면 니켈이 탑재가 안 될 수가 예, 없기 예. 때문에. 왜냐하면 니켈이라는 거는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재료이기는 한데 이게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니켈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출력과 주행 거리가 늘어나게 돼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이 살짝 부족한 부분들이 뭐냐면 주행 거리거든요. 네. 뭐 460km, 뭐 800km 이런데 1000km 이상은 나와줘야 된다라는 배터리 시장의 용량. 네, 뷰도 있어요. 근데 니켈이 그만큼 많이 포함이 돼야 되는데 그럼 니켈이 또 비싸거든요. 되게 비싸기는 한데 이걸 충족시킬 수 있는 부분들 수요가 더 많아지다 보니까 니켈에 대한 부분의 가격은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테슬라와 좀 같이 가는 부분들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제도 사실 저희가 뭐 시장 진단했을 때 그 하드 커머더티 그러니까 딱딱한 그런 원자재 가격은 더 올라갈 거다 이런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뭐 니켈도 그런 차원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혹시 투자자가 이 니켈 가격이 오른다라고 하면은 뭔가 투자할 수 있는 포인트는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까? 이것도 뭔가 ETF가 따로 상품이 있는 건가요? ETF보다는 저는
사실 투자를 선물에다가 투자를 원자재에다가 투자를 하실 수 있겠죠. 선물이요? 근데 너무 리스크가 큰 부분들은 그러니까요. 있다 보니까 저는 그 부분들은 좀 자제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네. 생각을 하셨으면 그런 의견들인데 네. 일단 ETF가 있으면 ETF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이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 저는 배터리 업체들의 2차 전지. 네, 더 그게 부각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이 니켈이 아무리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거를 가공하고 하는 업체들의 기술력이 더 첨가가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더 큰 수익률을 낼 수는 있거든요. 예. 그게 제가 말씀드린 에코프로비엠이나 아니면은 LNF나 아니면은 첨보 이런 부분들인데 조정을 좀 받고는 있습니다. 근데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지금 가격이 부담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예. 2차 전지는 계속 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은 테슬라의 주가도 조정받을 때 그러면 시장의 뷰는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로 1,800달러 찍고 이거는 더 이상 못 간다. 왜냐면 매출이 안 나오고 인도량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만큼 안 나오기 때문에 포드나 다른 글로벌 내연기관 자동차들은 지금 1년에 한 분기당 몇십만 대씩 출고를 하고 인도를 하고 있는데 테슬라는 고작 지금 9만 대인 부분에서 지금 시총이 지금 삼성전자를 넘어서냐 이런 예, 얘기가 예. 나오고 있는데 저는 만약에 대량 생산 체제만 구축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업체들도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예. 인도량의 측면에서 지금 1년 동안에 따라잡을 수는 없겠죠. 근데 충분히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2차 전지 업체들 수혜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첨보도 그래서 지금 전해질 첨가제 공장 증설을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에코프로비엠도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NCA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로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2차 전지 업체들은 오히려 조정받을 때 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급 상황을 좀 볼게요. 어제 개인 투자자가 팔았잖아요. 오늘은 다시 사요. 그러니까 시장이 또 올라간단 말이죠. 참 개인 투자자 주도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 이거는 또 어떻게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일단 개인 투자자 제가 누적 수급 네네. 상황도 좀 가져오긴 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개인 투자자가 까만 선입니다. 이제 까만 선인데 계속적으로 사다가 이제 어제 조금 꺾이는 부분들이 있었죠. 매도를 많이 하면서. 근데 아직까지 3조 원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외국인도 지금 거의 1조 원대 수준을 유지는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들이 오히려 기관만 팔고 있는 부분들이죠. 근데 결국에는 지금 3월부터 시작해서 증시를 이끈 수급 누적 주체가 뭐냐면 개인 투자자고 개인 투자자의 신용 잔고인데 그럼 저는 여기서 봐야 되는 부분들이 아직까지 개인 투자자가 조금 매도를 한 부분들이 좀 경계를 해야 된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견조하기는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추가적인 조정이 나왔을 때는 저는 2,200포인트 초반 아니면은 진짜 내가 조금 더 안전하게 매수를 하겠다라고 2,100포인트까지 바라보시고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너무 성급하게 하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런 충격이 오다 보면은 생각보다 움츠리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그렇죠.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경계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들 보니까 많이 좋아요. 어제 떨어졌던 종목들 많이 올라가고 지금 코스피 쪽에서는 LG전자 주가도 좋고 아니면 경기민감주, 조선주들도 흐름이 좋고 삼성생명, 삼성물산 사실 이거는 이제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서 좀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고 종목 순환매도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왜 최근에 그 성장주냐 경기민감주냐 논란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지금 시점에서 봐야 될 종목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성장주를 성장주를 계속 계속 봐야 말씀드리고 된다. 싶은 예. 게 삼성전자를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왜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놀랐습니다. 사실 IBM의 7나노 공정 반도체를 바뀌었다? 예. 라는 걸 왜 그랬지라는 생각부터 좀 들더라고요. 왜냐면은 삼성전자는 IDM 업체입니다. 사실 이게 IDM이라는 게 종합 반도체 회사라고 좀 쉽게 말씀드릴 예.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파운드리부터 시작해서 내가 다 만들고 설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종합적인 반도체를 다 만들 수 있는 회사라고 쉽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회사
SK한테 파운드리를 맡겨버린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뭐 인텔이나 AMD나 아니면은 뭐 IBM이나 이런 업체들한테는 기술 유출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당연히.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한테 파운드를 맡겼다라고 하는 거는 좀 얘기가 달라지는 부분들이죠. 왜냐면은 IBM이 이렇게 7나노 공정, 그것도 6나노 공정도 아니고 7나노 공정을 맡겼다라는 거는 이미 지금 인텔이 조금 출시가 지연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삼성전자가 이거를 맡겼다라는 거는 그만큼 신뢰도가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는 오늘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는 하락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오히려 상승하는 부분들이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게 이제 글로벌 뭐 지금 2위지만은 TSMC의 마켓 쉐어를 좀 뺏어 올려는 전략에 대한 부분들로 투자를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TSMC가 한 51% 정도 차지하고 있고 삼성이 이제 파운드리 분야에서 한 18.8%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2분기 기준으로입니다. 예. 근데 1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15.9%였어요. 그러면은 굉장히 빠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파운드리 예. 분야에서. 그럼 TSMC가 조금 위협을 느낄 수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에서도 그렇고 파운드리에서도 좀 많이 부각을 나타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예.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주에서는 삼성전자 한번 말씀드려주세요. 삼성전자. 오늘 LG그룹주들 좋아요. LG전자, LG 지주사 다 좋은데 이게 그동안 좀 소외됐던 측면에서 단순히 올라가는 건지 아니면 다른 또 모멘텀이 있는 건지도 좀 궁금해지거든요. 일단 수급적으로는 외국계 창구에서 좀 물량이 들어오긴 해요. 골드만삭스 창구 쪽에서 매수 주문이 들어오는데 어제 LG전자가 5% 떨어졌다고 오늘 4% 강세예요. 그만큼 좀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그 갭을 메꾸는 부분들은 당연히 있죠. 근데 LG전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사실 가전에 좀 많이 쏠리는 부분들이 예. 의존을 많이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봤을 때는 사실 LG그룹주들 어제 보면은 뭐 LG생활건강이나 이런 부분들 봤을 때는 조금 개별적인 이슈들은 있어요. 왜냐하면은 원래 그 중국의 양재츠와 방한하기로 했었는데 20일쯤으로 거론이 되더라고요. 네, 근데 예. 지금 우리나라 코로나가 이렇게 그러게요. 또 터진 상황에서 예. 그러니까 올까 말까에 대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불확실성이 더 커졌기 때문에 화장품 관련주 그 중에서 LG생활건강은 좀 타격을 받는 부분들이 있고 근데 갭을 메꾸는 부분은 다른 종목 다 갈 때 전자 부분들은 좀 못 간 부분들. 예. 근데 저는 LG그룹주 당연히 뭐 괜찮다라고 생각하지만은 더 좋은 종목들은 많다라고 생각을 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굳이 LG그룹주를 사는 것보다 오히려 다른 성장주에 더 쏠림을 주목을 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보험주가 또 최근에 흐름이 좋은데 오늘도 보니까 삼성생명, 한화생명, 뭐 동양생명, 삼성화재, 현대해상 다 올라가요. 최근에 이제 그 삼성생명 그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가 되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삼성전자 지분을 좀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이 이슈가 되면서 이 보험주들도 덩달아 강세인데 오늘 또 그 양봉 자체도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보험주 중에서 지금 가장 부각을 받는 게 이제 삼성생명이나 그렇죠. 삼성화재인데, 그러니까 삼성 그 전자에 대한 지분 가치, 그러니까 차트를 놓고 봤을 때 연관성을 가장 깊게 지을 수 있는 게 또 삼성물산이거든요. 왜냐하면 삼성물산은 보험주가 아닌데 왜 같이 부각을 받냐면 삼성전자의 지분을 그럼 누가 받을 것인가에 대한 네. 부분도 있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대안이 되는 게 시장에 내놓을 수는 없어요. 삼성전자 지분은. 그렇죠. 그거는 말도 안 되는 부분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다른 계열사가 결국에 가져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일 많이 거론되는 게 이제 삼성물산. 삼성물산. 예. 그래서 삼성물산이 이렇게 가져가게 되면은 뭐 삼성생명은 일단 현금 확보를 하는 부분에서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수 있고, 삼성물산은 지배력을 조금 더 강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왜냐하면은 기존에 있는 삼성전자 지분보다 더 많이 매입을 해서 추가적인 지배력인 강화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그래서 같이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거의 똑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주에서는 당연히 삼성생명, 저는 중간 지주사 역할을 하는 부분들, 이 부분을 봤을 때는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지분을 팔더라도 여전히 뭐 그 부분을 다 파는 게 아니고 일부는 남겨두더라도 그
남겨두는 지분만 해도 수조 원대 가치거든요.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배당에 대한 매력 부분들, 그렇다고 이거를 다 배당 안 하고 유보시키느냐? 그것도 문제가 말이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이 보험업법 개정안 저는 긍정적이라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네. 저 오늘도 바이오 섹터가 흐름이 좋아요. 특히 이제 그 코스닥 쪽의 바이오, 뭐 메디톡스도 그렇고 휴젤도 그렇고 제넥신도 그렇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그렇고 다 좋은데 특히 메디톡스는 또 그 개별 모멘텀이 있잖아요. 메디톡신 허가 취소 집행 정지가 됐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대웅하고도 싸웠는데 대웅은 해외에서 이제 많이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좀 안 좋은 영향들이 많고 나락으로 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고 메디톡스는 승승장구할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보톡스 시장에서 경쟁자가 하나 죽는 거는 큰 수혜가 되겠죠. 그래서 휴젤도 간접적인 수혜를 받는 거고 이런 보톡스 업체들이 사실 균주에 대한 싸움이 지금 되게 논란이 많아요. 이 균주가 어디서 왔느냐. 근데 메디톡스는 그거에 대한 정당성이 있고 예. 대웅은 사실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승소를 했다? ITC에서 승소를 줬다라는 거는 수혜를 받는 부분들이고 또 국내에서도 허가 취소에 대한 정지 부분도 또 긍정적인 부분들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메디톡스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 이거 허가 취소에 대한 부분으로 걱정 많았었는데 네. 좀 보톡스 시장에서 또 시장 점유율을 좀 높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 상승폭이 더 커지고 있어요. 코스피가 1% 넘게 올라가고 코스닥도 2% 넘게 올라가는데 이러면 사실 어제가 매수 기회였단 말이죠. 저는 그래도 좀 경계는 해야 된다라고 아직은, 생각을 하는 게 예. 이렇게 급하게 또 많이 올라왔는데 이걸 또 메꾸면은 그만큼 또 차익 실현 욕구가 또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 어제 매도를 못 하신 분 기준에서는 지금 이만큼 올라왔다가 어제 이만큼 떨어졌는데 그럼 이만큼 다시 상승을 하게 되면은 지금 팔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과연 과감하게 들어가야 되느냐라기보다는 저는 조금 더 경계를 하시고 조정 때마다 좀 분할 매수 하셨으면 좋겠고 기존에 갖고 계신 주식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조금 현금을 만드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략까지 얘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 시각 9시 22분입니다. 자, 외국인 어제 유가증권 시장에서 순매수를 보여줬습니다. 어떤 종목들을 순매수했는지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 현재 주가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삼성전자입니다. 오늘 올라가고 있고요. 네이버도 역시 1% 가까이 오름세입니다. 셀트리온 오늘도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2% 상승이고요. SK텔레콤도 역시 오름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밖에 삼성바이오로직스, SK케미칼, KB금융도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SK텔레콤도 오늘 올라가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2.8% 상승입니다. SK케미칼도 역시 4% 강세고요. 금융주들 흐름도 좋습니다. 이 가운데 포스코케미칼도 1% 오름세입니다. 자,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죠. 역시 삼성전자, 카카오, 삼성 SDI 순매수를 했습니다. 자, 오늘 역시 상승세 이어지고 있고요. 삼성 SDI는 보합입니다. LG화학 오름세고요. 셀트리온이 2% 상승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차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오늘 올라가고요. 네이버도 역시 외국인 기관 러브콜 동시에 받고 있죠. 현대차도 상승 중입니다. NC소프트, 넷마블도 역시 1% 내외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시장 전체적인 흐름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계속해서 상승폭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1% 강세로 2378.2포인트입니다. 코스닥도 역시 상승폭이 확대가 되고 있죠. 2% 오름세로 817.41포인트입니다. 오늘 8월 19일 수요일 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정부가 임차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현재 4%인 전월세 전환율을 2.5%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내달 공공재개발 선도사업지 공모가 진행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윤영 기자. 네, 정윤영입니다. 네,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전월세 전환율이 2.5%로 낮아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오늘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현재 4%인 전월세 전환율이 월세 전환 추세를 가속화하고 임차인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2.5%로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월세 부담은 얼마나 낮아진다고 봐야 될까요?
네, 5억 원짜리 전세를 3억 원 보증금의 월세 형태로 전환하면 현재는 2억 원의 전환율 4%를 12개월로 나눈 대략 66만 원이 월세입니다. 그러나 전환율이 2.5%로 낮아지면 월 부담은 대략 41만 원 정도로 25만 원가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네. 자, 이와 함께 임대차 3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도 추진되죠. 네, 임대차 3법 시행에 따라 빚어질 수 있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분쟁조정위원회를 현재 6개에서 올해 중 6개 더 추가 설치합니다. 또 허위로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집주인으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세입자가 퇴거한 이후에도 일정 기간 이전 전셋집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현황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 열람권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한편 정부는 지난 8.4 공급대책 때 밝힌 태능골프장 등 신규 택지 기반의 대규모 사업지에 대한 광역교통대책을 내년 1분기 확정할 계획입니다. 또 공공재개발의 경우 연내 사업지 선정을 목표로 9월에 공모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CNBC 정윤영입니다. 이슈의 흐름을 살펴보는 핫이슈 키워드 시간입니다. 인터넷과 SNS를 뜨겁게 달군 오늘의 키워드 알아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것과 관련해서 오늘 0시부터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어제 오후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히면서 수도권 지역 교외에 대해 비대면 예배만 허용을 하고요. 12종의 고위험 시설 운영을 중단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 총리는 지금 방역망의 통제력을 회복하지 못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까지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이낙연 간접 접촉입니다.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나선 이낙연 의원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했다가 그곳에서 확진자가 나오는 바람에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쓴 마이크 등을 함께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 의원 측은 어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며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모든 일정을 중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비롯해 여야의 각종 행사는 속속 온라인 행사로 바뀌고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예비부부 멘붕입니다. 주춤했던 코로나19 확산세에 어렵게 예식날을 잡은 예비부부들이 울상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실내 50인 이상 집합 금지 조치가 발동됐기 때문인데요. 정세균 국무총리는 관련 피해에 대해서 중재 방안이 있는지 모색해볼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분리 예식 등 대안을 제시하긴 했지만 급하게 방역 강화 조치를 하는 만큼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 키워드 전광훈 건강 악화입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 웃으며 병원으로 이송되는 모습이 포착되자 비판을 받았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 어제까지만 해도 상태가 양호한 편이었지만 하루 만에 평소 앓던 기저질환이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전 목사에 이어 전 목사 부인과 비서도 잇따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전 목사를 통한 추가 감염 우려도 커진 상황입니다. 다섯 번째 키워드 파주병원 탈출 A씨 검거입니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석한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경기도 의료원 파주병원에서 격리 치료 중 달아났던 50대가 도주 25시간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서대문구 신촌의 한 커피숍에서 검거된 A씨는 구급차를 통해 파주병원으로 이송됐는데요. 당시 커피숍에는 손님 40여 명이 있었고 서울시는 이들과 커피숍 등을 상대로 방역 조치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여섯 번째 키워드 원숭이 실험서 효능 확인입니다. 바이오 기업 셀트리온과 제넥신이 개발 중인 코로나19 항체 치료제와 DNA 백신 후보 물질이 원숭이 실험에서 효능을 나타냈습니다. 원숭이 3마리를 코로나19에 감염시킨 후 셀트리온의 항체 치료제 후보 물질을 투여한 결과 24시간이 지난 뒤 활동성 있는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은 건데요. 제넥신의 DNA 백신 후보 물질을 투여한 원숭이도 발열 증상을 보이지 않았고요. 48시간 후에는 주 감염 경로에서 바이러스도 사라진 것으로 확인됩니다. 일곱 번째 키워드 무역협상 연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협상 대화를 연기했다며 지금은 중국과 대화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중국과의 무역협정에서 손을 떼는 것이냐는 질문엔 우리는 두고 볼 것이라고 답을 했는데요. 중국이 세계의 한 일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라며 코로나19 화살표를 중국으로 돌리며 맹비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전당대회 마지막 날 대통령 후보로서 수락 연설을 미 백악관에서 생방송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 여름 폭염 절정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이 서울은 34도, 대구는 38도를 보이겠습니다. 강한 햇빛 때문에 체감 더위는 더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현재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전국적으로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레부터는 기온이 살짝 떨어질 예정이지만 다음 주까지는 평년 수준을 웃도는 늦더위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계속해서 여름철 건강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핫 이슈 키워드였습니다. 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앤직설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하게 증가하면서 다시 한번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기 위한 총력 대응이 필요한 시점인데요. 과연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려대 의대 환경의학연구소 박기수 교수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최근 사실 코로나19 이 상황 자체가 굉장히 또 달라지고 있고 굉장히 악화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14일 날 100명대를 넘긴 이후에 연일 지금 계속 세 자릿수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정도라면 지난 3월에 있었던 유행에 이어서 2차 대유행이라고 좀 판단을 해도 될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우선 이제 그 2월 18일 정도, 2, 3월 말씀하신 그렇죠. 이제 대구 신천지 31번 환자라고 해서 이제 그때 했는데 그때도 지금과 초기가 너무 흡사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초기에도 한 2, 30명 있다가 100명대로 넘어갔다가 2월 29일 날은 하루에 이제 909명이 나오는 네. 최고치입니다. 하루에. 그래서 어제 오늘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3명, 그다음에 166명, 279명, 네. 그리고 월요일 날은 이제 197명으로 왜냐하면 이제 주말에 조사 건수가 이제 뭐 역학 하시는 분들 좀 쉬거든요. 그래서 이제 건수가 좀 줄었는데 어제도 다시 이제 246명이 나왔습니다. 오늘 뭐 10시 정도면 또 나올 거긴 그렇죠. 한데 예. 지금 현재대로라면 신천지하고 이 어쨌거나 지금 사랑제일교회에서 된 네.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 활동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리고 또 문제가 이제 수도권 인구 밀집 지역에서 발생한 거기 때문에 이미 이제 지방으로 뭐 사람이 내려간다는 표현도 맞지만 바이러스도 같이 내려가는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우려스럽고 아마도 정부로서도 지금 그것 때문에 이 방역의 고삐를 어느 정도 줘야 되는지 상당히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말씀하셨던 2, 3월에 있었던 경우 그 급속도로 확산됐던 계기가 30여 번 확진자 그 당시에 이제 신천지 교회에서 발발이 되면서 시작이 됐었고 이번에도 사랑제일교회 그러면서 약간 종교적인 모임이 있었던 것이 좀 기폭제가 되는 양상들이 나타나는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참 종교 뭐 활동 당연히 뭐 보장이 자유죠, 사실. 보장이 네. 돼야 되지만 어쨌거나 대구 신천지도 그렇고 사랑제일교회도 그렇고 단초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거를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다만 이제 같은 종교 집단이면서도 조금 이제 달리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당시에는 이런 바이러스의 전파 속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은 그렇게 민감하지 않고 많이 다닥다닥 모여 있을 때 어떤 정부로서도 그런 권고를 많이 내리지 않았을 때였었거든요. 근데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정부가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벌어졌다는 점. 또 하나는 그때는 이제 젊은 분들이 많았었지만 지금 이 사랑제일교회로 전파되는 거는 연세가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에요, 평균적으로. 그렇다 보면은 이 건강으로 악화되고 생명에도 훨씬 더 지장이 많을 수 있고요. 그렇죠. 또 문제가 또 문제가 마지막으로 신천지 때는
뭐 은둔을 좀 했었어요. 이분들이 어디 이렇게 숨어 있거나 이랬는데 지금 이분들은 보시면 알겠지만 8월 15일 날 그 행사에서도 행사에서도 봤지만 하고. 걸리신 분이 나와서 활동을 하고 또 도망가고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더 위험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매우 지금 난감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이동 통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잘 따라 주셔야지 이런 바이러스 확산을 좀 더 차단하고 그렇습니다. 막는데 좀 일조를 했을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8월 15일 날 뭐 집회 모임에 참여를 하고 네. 이런 것들이 종교 모임에서 이어져 오면서 지방으로도 지금 계속 확산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지방 한두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문제가 2월, 3월과 조금 다른 점은 당시에 보면은 이제 바이러스의 어떤 전파 양상 이런 게 지금보다는 조금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이따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변이 문제, 변이. 변종이라서 전파력이 좀 강하지 않을까 아직 네. 뭐 확실한 단서는 없습니다만 예. 그리고 또 문제가 무증상 감염이 이른바 무증상으로 되는 게 굉장히 지금 상대적으로 많은 것 같아요. 초기에 뭐 감염은 됐는데 증상이 나타나지 네. 않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증상이 나타나면 스스로 조심을 해서 검사를 받을 수 있고 그렇죠. 뭐 이제 가족으로부터 자기 스스로 격리시키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예. 무증상이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 걸렸는지 모르고 다른 사람하고 가서 이번에 이제 특정 커피숍에서도 이런 상황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면 앞에서 이 대화를 하면서 이게 좀 아이러니한 게 마스크를 잘 밖에서 쓰고 이 실내에 들어와서는 뭐 친구끼리 만났으니까 이 마스크 벗고 얘기한단 말이죠. 사실은 말을 안 할 때는 마스크를 안 써도 되고 말을 할 때 꼭 쓰셔야 되거든요. 특히 커피숍 같은 데서는. 그래서 상대방하고 적어도 이제 15분 이상 얘기하면 바이러스가 충분히 교환할 상황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특별히 주의를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이제 더해져서 지금까지 상황이 좀 악화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확산세가 너무 빠르게 지금 뭐 세 자릿수대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보니까 정부도 사회적 거리 2단계를 완전하게 이제 시행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지난 16일부터도 2단계가 시행이 됐던 네.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새로 바뀐 2단계와는 어떻게 좀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 이게 이제 논란이 있습니다. 이제 초기에 원래 정부가 지난 6월 28일 정도에 이제 그 전에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다, 일상적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헷갈리니까 뭐 그렇죠. 생활방역이 헷갈리니까 자 그러면 단계를 지금 참고로 이제 우리가 이제 관심, 주의, 경계, 심각의 단계 중에서 이제 1단계, 2단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1단계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현재의 단계였었는데 2단계로 높였는데 그 중에서 이제 2단계로 높이면서 실내에서 50명 이하로 그다음에 실외에서는 100인 이하로 해야 되는데 그거를 원래는 중단을 해야 되는데 고위험 시설도 우리 콜라텍이나 노래방도 중단을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권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위에서는 그게 과연 2단계냐? 원래 2단계는 중단을 해야 되는 건데 강제력이 떨어지는 조치를 했던 그렇죠. 거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는 그럼 뭐 그거 1.5단계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그러면 1.5단계. 네, 그래서 이제 원칙이 없는 상황이 나온 것이죠. 이제 그래서 이제 정부 당국에서도 이거에 대한 입장을 이제 물어보니까 예. 갑자기 이 뭐 결혼식이나 이런 게 다 준비가 돼 있는 상황에서 금지를 바로바로 시켜버리거나 네. 또 영업하는 입장에서도 바로 전환이 돼버리면 상당히 여러 가지 경제 활동도 문제가 되니까 중간에 이제 1.5단계라는 스스로 만들어서 권고를 했는데 네. 국민들이 오히려 스스로 최근에 이런 뭐 댓글이나 이런 거 보면 그렇게 원칙 없이 해서 오히려 더 코로나가 확산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네. 그런 비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제 그래서 이제 중단으로 들어온 것이죠. 지금 이제 2단계가 시행이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3단계로 언제 갈지, 3단계로 갈 만한 상황인지 네.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뭐 의견이 좀 분분할 거, 국민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할 텐데 이제 좀 그래도 상황이 이러니까 빨리 뭔가를 억제하고 통제해서 확산을 세를 빨리 막는 게 낫지 않냐라는 의견도 있고 3단계는 좀 과하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일단 오늘 저기 오전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격상 요건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았다면서 3단계 격상에 대해서 아직은 생각하지 네. 않고 있다라는 얘기로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3단계의 기준은 그러니까 2단계 현재 기준에 부합하는 게 하루 확진자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50명에서 100명 사이가 2주 동안 지속되는 겁니다. 2주 동안. 예, 그래서 지금
하루 숫자로는 100명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요건이 된 겁니다. 네네. 하루 이상은.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200명, 뭐 250명 그렇죠. 나왔기 때문에. 근데 저게 2주 평균입니다. 그래서 아직 그 요건에는 합당은 안 했고요. 다만 일주일에 2회 이상 2배가 증가한다. 예를 들어서 오늘 200명 나왔다가 내일 이제 400명이 나왔다. 예. 이게 2번 반복되면 저 요건에 부합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문제가 아마 이제 정세균 총리도 그렇고 경제계에서도 걱정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3단계로 넘어가면 예. 쉽게 얘기하면 우리 이제 그 운동 경기, 야구 같은 것도 아예 중지가 됩니다. 그렇죠. 원래 무관중하다가 무관중하다가 관중을 조금씩 받기 시작했는데 네. 다시 무관중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지금 2단계가 무관중이고요. 예. 3단계가 경기를 중지시키는 겁니다. 아예 경기를 못 하게 되는 예, 거군요. 그러니까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다중 공공시설도 운영이 중단되고 그렇죠. 또 우리 그 학생들 등교도 완전히 지금 2단계는 3분의 1만 등교를 하는 걸로 돼 있는데 3단계는 완전히 학교의 그 온라인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파들이 경제적으로 뭐 쉽게 얘기하면 주가가 떨어지는 일들이죠. 예,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과연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논란이 있는 거고 이제 반대로 방역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찔끔찔끔 경제를 살리는 것보다 아싸리 예. 강하게 한 2주 정도 최고 단계를 유지해서 빨리 바이러스가 차단을 하자. 예, 잠복기가 2주니까 빨리 차단을 해서 없애고 그 다음에 경제를 활복을 시키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철저한 방역이 최고의 경기 부양책이다. 네네. 이런 지금 논리가 형성이 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아직 정부는 3단계에 대해서는 아직 네. 아직 격상할 조건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아직 요건에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앞서서 교수님께서 2, 3월에 있었던 그 신천지 사태 때와 지금 사태 때를 좀 비교해 주면서 뭐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다라는 부분을 아까 말씀을 해 주셨었는데 그 코로나19 바이러스도 굉장히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뭐 저도 정확히 모르지만 뭐 아미노산에 따라서 뭐 이렇게 달라진다고 하는데 뭐 V형, S형, 뭐 네. L형, GA형, 뭐 GH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신천지 때는 V형이었다고 하고 이번에는 GH형이라고 해서 혹시 전파력이나 확산 속도가 월등히 빠른 형태가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뭐 논란은 있습니다만 지금 그림에서 보시듯이 이제 바이러스가 막 형태가 완전히 바뀌는 건 아니고요. 예, 이제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왕관 형태로 돼서 큰 볼에다가 이제 스파이크라고 그래서 네네. 이게 돌기가 쭉쭉쭉쭉쭉 이제 단백질 덩어리 형성이 같은 돼 게, 있는 거죠. 네. 예, 형성이 돼 있는데 그 단백질 이제 스파이크가 이 사람의 세포를 뚫고 들어가는 겁니다. 사람의 이제 이 스파이크가 리셉터라는 게 있어서 예. 세포하고 맞으면 자물쇠처럼 따고 들어가는데 이 스파이크가 쉽게 얘기하면 계속 조금씩 변하는 겁니다. 이 돌기가.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단백질이 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초기에 우리가 우한에서 발생한 것,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 왔던 것, 또 유럽에서 왔던 것, 또 이태원에 왔던 것이 뭐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지만 뮤테이션, 변종이라고 네. 하는데 이게 사람들이 이제 걱정하시는 게 과연 이제 변이가 뭐 일어나면은 난리가 난 거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변이는 항상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뭐 쉽게 얘기하면 아버지 엄마하고 해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아이가 아버지 엄마랑 똑같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이게 계속 이제 복제되는 과정에서 조금씩 변이가 일어나는 거고 그게 이제 과연 백신이 무력화될 정도의 변이인지 그다음에 또 치료제가 안 될 정도의 변이인지 근데 현재까지는 이제 그거는 아니라는 거고요. 다만 전파력에 있어서는 지금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 뭐 설왕설래는 하지만 충분히 전파력이 강할 정도로 변이가 된 거는 있다. 근데 어느 정도인지 근데 이게 왜 이제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를까요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실험을 할 수가 있는 거가 아니거든요. 실험을 하기가 어렵다. 현재는. 왜냐하면 이쪽 그룹에서는 전파가 뭐 10명이 100명 됐다. 또 이쪽 그룹에서는 10명이 30명 됐다고 했을 때 이 그룹이 똑같은 그룹이면 모르겠지만 여기는 뭐 활동성이 굉장히 많은 그룹일 수 있고 여기는 활동성이 없는 그룹일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이 다르겠죠. 예, 상황이 다른 거기 때문에 바이러스만으로 측정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대신에 현재까지 추세를 보면 전파력이 차이가 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뭐 해외에서 국내로 유입되는 경우도 있고 최근에는 지역 발생이 많긴 하지만 바이러스가 변이가 되면 혹시 그런 생각을 우려를 많이 하시거든요. 백신이나 치료제를 지금 기껏해서 만들고 있는데 임상시험 하면서 막 노력을 하고 있는데 변이가 돼서 달라지면 바이러스나 백신에 대한 개발도 또 더뎌지고 새로 개발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 시청자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럴 수가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가 문제인데 그렇죠. 아직까지는 뭐 메르스, 사스 상황도 다 비교를 해보면 이 유전자 변이로 인해서 백신이 안 들을 경우까지는 아직은 아닌 게 통상적으로 이제 돌연 변이가 되는 방법이 유전자 그룹에서 쉽게 얘기하면 이제 우리 박쥐가 코로나에 있는데 네네. 그 박쥐에서 나온 코로나와 지금 현재 코로나 19, 네. 코로나19의 유전자 동일성은 한 89% 됩니다. 완전히 똑같지는 않은 거예요? 예, 완전히 똑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아는 기존에 났던 2009년 사스 같은 경우에도 한 네네. 80%, 그다음에 메르스는 이 박쥐하고 한 50% 차이가 나는데요. 이 정도 차이가 나면 백신이 들질 않습니다. 50%씩 차이가 예, 나요? 예, 80% 50% 차이가 나면. 근데 지금 현재로는 대부분의 변이가 99몇 퍼센트, 99몇 %대긴 해. 그 정도면 기존에 만들었던 백신이 무력화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대체적인 생각이고요. 현재 이제 그런 변이가 나타날 수 있다면 또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아직은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변이가 일어나서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80% 이상 이하에 그러니까 차이가 나면 그 50% 유사율을 갖거나 이렇게 되면은 새로운 바이러스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네요, 사실상.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박쥐에 있던 원래 코로나와 달리 이 낙타를 통해서 온 거는 이제 메르스, 메르스 코비라고 바꿨고 또 사스라고 해서 시비어 심팀이라고 해서 사스라고 바꿨고 이번에는 그래서 아직 이름은 안 졌습니다만 유전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 코비드 19 작년 2019년에 졌기 때문에 19를 따서 별도 이름을 아직 안 짓고 한국말로는 코로나19, 영어로 이제 코비드 19이라고 한 거고요. 그래서 그 차이가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메르스 백신을 아직 만들진 않았지만 그걸 만들어서 이 코로나19에 투입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현재는 아니다. 현재까지는 아니다. 근데 사실 얼마 전에 말레이시아 보건당국에서 이 감염력, 전염력이 한 100배 정도 강한 변종 바이러스가 발견됐다라고 밝혀서 혹시 또 이제 뭐 국내도 문제지만 전 세계적인 뭐 2차 대유행, 팬데믹이 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지금까지도 이 1차 팬데믹의 영향도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판에 2차 팬데믹까지 오면은 세계 경제의 어떤 전반적인 세계 경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그냥 위기 상황에 빠지는 그런 우려를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습니다. 아직 뭐 확정된 건 아니지만 연구한 거에 따르면은 저게 이제 평균 10배는 아니고요. 최대 10배 정도 최대 10배 정도 강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일하게 실험하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쉽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 아주 극단적인 값은 맞습니다만 일단 강해지는 건 사실이다. 왜냐하면 현재도 지금 우리 코로나19가 이 재생산 지수라고 하는데 한 사람이 걸렸을 때 몇 명이 걸렸을 때라고 하는 그 숫자가 이제 2에서 3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이제 저게 10배라고 치면 20에서 30이라고 하면 이거는 뭐 생각할 수 없는 숫자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으나 어쨌거나 강해지고 있는 건 사실이고 이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슨 뭐 뇌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진화하면서 강해지는 것이고 우리는 또 그것에 대비를 해야 되고 만약에 안 좋다면 뭐 1918년에 있었던 뭐 스페인 독감이나 이런 것처럼 뭐 인구의 상당 부분이 더 많이 걸리고 경제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또 락다운, 셧다운을 돼야 되기 때문에 안 좋은 상황이 될 수 있는 건 뭐 자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뭐 코로나19 확산세가 너무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기도 하고 사실 지금 이 시간이 그 여름 이제 바캉스 기간이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바깥 활동에 굉장히 좀 적극적이진 않지만 하고 계셨거든요. 근데 어쨌든 코로나19가 확산세가 빨리 진행되는 상황에서 좀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우리가 이제 약간 그 해이해질 때마다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5월 달에 그 어린이 연휴 이러면서 네, 또 맞아요. 이제 숫자가 황금 연휴 늘어났고 이번에도 뭐 정부도 나름대로 충분한 이해는 있습니다만 경제 활동 좀 장려하고 각종 할인하고 뭐 세일이다 이런 거 하면서 또 바캉스하고 겹쳐가지고 또 이렇게 늘어나고 좀 시중에서 마스크 쓰는 분들도 이제 스스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많이 느슨해졌다고.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런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서 병상이나 의료 자원 확보를 좀 더 빨리 이미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필요하고 의료진들도 이제 많이 힘들지만 또 역시 열심히 해줬고 제일 중요한 게 사실 국민들입니다. 국민들이 아까도 말씀한 연장선상이긴 한데 그 실외에서 마스크 쓰시고 들어와서 친구끼리 얘기한다면서 마스크 벗고 대부분이 지금 이 걸린 감염을 보면 실내에서 밀폐된 곳에서 뭐 동료들 모임이나 뭐 하여튼 이른바 말을 나오는 샤우팅하거나 노래 부르는 목소리 나오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마스크를 끼워서 필히 경제 활동이 돌아갈 수 있도록 스스로 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스스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는 거기 때문에 이 방역의 주체로서 국민들이 좀 더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2월, 1월부터 코로나19가 시작이 돼서 굉장히 오랜 시간 국민들이 많이 방역에 참여를 하고 노력을 하고 힘써 왔는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에 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지금까지 노력이 좀 희석되지 않으려면 앞으로도 좀 당분간은 좀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고려대 의대 환경의학연구소 박기수 교수님 모시고 코로나19 대응과 코로나19에 대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슈인 직설 이어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당대표 후보자가 코로나19 확진자와 간접 접촉하면서 정치권에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코로나19 재확산 관련 책임론을 두고도 여야가 거센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19를 덮친 정치권 소식 부산 가톨릭대학교 차재원 특임교수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낙연 후보가 최근 그 한 방송사의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는데 당시 확진자가 사용했던 같은 자리에서 마이크를 또 똑같은 마이크를 사용을 하면서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어제 이제 검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지금 사실 뭐 이낙연 의원은 당대표 후보잖아요. 네. 그래서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만약에 이제 이낙연 당대표 후보자가 만약 확진을 판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당내에서도 지금 뭐 접촉을 한 인사들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당대표 이 선거 자체가 온라인 투표로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좀 보세요? 예, 지금 뭐 일단 이낙연 그 후보의 그 확진 여부가 상당히 초미의 관심인데요. 일단 민주당 전당대회까지 가기 전에 만약에 확진으로 판명이 날 경우에는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는 게요. 어제 이낙연 의원이 어제 오전에 라디오로 출연하고 난 뒤에 잇따라 여러 가지 공식 행사를 했는데 그 공식 행사에 접촉한 분들이 정세균 국무총리 그리고 지금 또 이 그 국회의장 그리고 여야 대표 이런 분들을 줄줄이 다 접촉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만약에 확진 판정이 날 경우에는 이분들도 지금 다시 또 검사를 받아야 되고 또 이러니까 감염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 상당한 그 파장이 일파만파로 지금 번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전당대회와 관련해서요. 민주당이 오늘 긴급하게 이 지금 전당대회 일정을 변경했습니다. 원래 8월 29일 날 전당대회를 올림픽 그 체조 경기장에서 하기로 돼 있었거든요.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가 사실은 지금 거의 온라인으로 좀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지금 투표를 대의원 45%, 당원 40%가 온라인 ARS로 투표를 하고요. 국민 여론조사 10%, 당원 여론조사 5%도 다 온라인으로 하지만 그 지금 당 중앙위원 500명에서 600명 정도가 이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모여서 이 전당대회 당일날 현장에서 투표를 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을 지금 취소를 하고 지금 당 중앙위원들도 다 같이 온라인 투표를 하고 대신 당사에서 그 이 지금 후보하고 필요한 스태프 그리고 전당대회 당의장 그러니까 전당대회 의장, 부의장 정도만 참석하는 식으로 간략하게 최소화해서 완전히 일단. 최소화해서 그렇게 하기로 일정을 급하게 바꿨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뭐 불가피한 상황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뭐 온라인이라는 게. 네. 뭐 사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여러 차례의 당내 경선을 치르면서 온라인 투표 시스템이라든지 또 온라인 정당이라든지 이런 기틀을 마련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바꿔서 치른다고 해서 경선이 크게 달라질 거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당원들의 문화라든지 이미 정착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선거운동을 오프라인에서 얼마나 하느냐가 이 경선 레이스에서 역전을 한다거나 이렇게까지 변수로 작용하기도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외형적으로 달라지는 부분 외에는 이 경선 레이스의 본질적인 어떤 양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포맷과 형태만 달라질 뿐이라고 좀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에 중요한 것은 현재 후보 중에 한 명인 이낙연 후보의 건강 문제인 것 같고 자가격리가 벌써 3번째거든요. 지난 총선 때도 코로나19에 대한 그 우려 때문에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어떻게 또 건강 상태에 이상은 없는지 이 부분이 또 한 사람의 어떤 정치인의 건강에 또 이렇게 시선이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코로나19 확진자가 지난 14일부터 세 자릿수로 신규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정부 책임론도 나오고 있어요. 정부가 14일부터 때마침 그 여행, 뭐 외식 이런 할인 지원 사업을 하기로 했었고 그래서 좀 소비를 촉진하고자 하는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측면을 노리고 했었던 건데 공교롭게도 이 시기가 좀 맞물리면서 정부가 좀 너무 느슨하게 생각하고 이 정책을 추진했던 거 아니라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좀 보세요? 일단 뭐 결론적으로 보면 성급했다고 지금 뭐 그러니까 판정이 내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뭐 정부 입장에서도 상당히 나름대로 고민이 컸을 거예요. 지금 사실은 그 지난 7월 20일 날 정경 질병관리본부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지금 그 휴가철에 이동량이 증가되고 그러니까 노출 가능성이니까 지금 감염병에 대한 노출 가능성이 그만큼 커지고 있다. 그래서 가급적 집에서 그러니까 조촐한 휴가를 좀 보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방역 당국의 입장과는 달리 또 이래 정부 전체적으로 경제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사실 이 지금 내수 그 진작을 통해서 경기 회복이 상당히 발등에 불이었다는 그러니까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사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 중에서 그래도 경제 성장률이 가장 그 최고로 좋은 마이너스 0.2%인데 그것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소위 말해 V자 반등이 돼야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휴가 시즌에 뭔가 좀 많은 내수의 좀 살아나는 그런 급반등의 조짐이 필요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정부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외식 쿠폰 뭐 이거 지급이라든지 또 뭐 여행 쿠폰 같은 경우 발급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아마 경기 진작을 위한 여러 가지 재정적인 지원들을 할 수밖에 없었던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러니까 이 너무 경기에만 이렇게 지금 이 역점을 두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방역이 소홀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 지금 현재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사실 따지고 보면 이 경제와 방역은 양날의 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이거 어느 정도 균형점을 갖고 가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측면이 있는 것인데 만약에 뭐 이번에 확진자가 늘어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정부의 선택이 옳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러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현상적으로 나타난 바가 지금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제2차 대유행이라는 그러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상당히 아마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정부 책임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예, 확진자 증가세가 좀 멈칫한 이후에 정부에서 경제 쪽에 좀 부양을 하는 것을 욕심을 냈던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장마도 이번에 길고 있고 해서 또 봄에도 나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못 가는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휴가 시즌을 맞이해서 갑자기 많은 인파가 이동을 하고 또 나들이를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고 어느 정도는 좀 억제하는, 그러니까 뭐 아예 못 가도록 차단한다기보다는 너무 수가 불어나지 않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필요했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장마철이 또 위험한 경우가 뭐 비유하자면 바이러스를 이렇게 꾹 눌러 담아놓고 보관하고 있는, 그리고 이제 작은 모임에서는 또 전파가 될 수도 있는 그렇죠. 그런 환경이었던 위험성 건데 7월 24일에 저는 좀 뼈아픈 조치를 했다라고 봐요. 7월 24일이요? 네, 교회 소모임에 대해서 허용해주는. 금지가 해제가 된 날이 네네. 7월 24일입니다. 그런 것도 여러 가지 고려를 해봤을 때는 좀 여러 가지 위험성에 충분히 대비하지 못한 그런 로드맵을 짰던 것 같고, 우리가 뉴질랜드 사례에서도 좀 배워야 될 게, 뉴질랜드가 코로나19 청정국을 선포를 했지만 그 이후에 다시 확진자가 늘어나는 그런 사태를 또 맞이했거든요. 이게 방심을 해서는 절대로 잡을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뭐 설령 어떤 선언을 할지라도 성과에 대해서 결과를 충분히 지켜보고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이번에 또 한 번 확인을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지금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면서 학생들도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등교 자체를 일단 18일부터 9월 11일까지 등교 인원 제한 조치를 강화를 했는데 수도권 지역입니다. 근데 글쎄요, 이거를 지금 비수도권은 또 재량권을 주거나 권고를 하는 형식이어서 여기서 또 오는 어떤 뭐 문제라고 할까요? 이런 논란들, 확산이 될 수 있는 가능성, 열려 있는 상황들이 만약에 된다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확실하게 못 박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권고하는 이런 식보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죠. 뭐 사실 이 지금 그 확진자 수의 급증 자체가 지난 주말에 급격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교육 당국에서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이번 주부터 순차적으로 수도권 같은 경우는 지금 개학이 지금 예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이런 학교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그러니까 초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수도권 같은 경우는 지금 개학하는 학교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지난 주말에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이 폭증이 확산세가 이렇게 확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지금 교육 당국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조금 곤혹스러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 서울의 초중고 같은 경우는 3분의 2 내로 지금 원래 이 지금 그 그러니까 등교 수업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단은 지금 3분의 1 정도 수준으로 아마 지금 조정하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가면 언제부터 3분의 1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각 학교마다 재량으로 좀 맡겨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학교가 어떻게 할 것인지 다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지금 만약에 수도권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확산세라는 것 자체가 비수도권에서도 그러니까 간헐적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비수도권 가면 어떻게 할 것이냐, 비수도권 가면 3분의 2까지 늘릴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거기도 아직까지 결정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 무엇보다도 그 학교가 이렇게 갈팡질팡하면 더 지금 곤혹스러운 부분은 학부모들이에요. 학부모들 입장에서도 지금 그 지난 1학기 같은 경우에도 상당 기간을 학생들이 집에 있었잖아요. 그럴 때 온라인 수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온라인 수업하는데 이 부모들 같은 경우 자제들의 관리, 뭐 감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특히 맞습니다. 맞벌이 부부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만약 2학기에도 지금 온라인 수업이 대폭적으로 확대될 경우에는 어느 한쪽은 가면 맞벌이를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생계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지금 이 온라인 수업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 지금 할 경우에는 학력자 내지는 또 학력 간의 격차 이런 부분들도 그렇죠. 상당히 심각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우려들이 크다는 것이, 어느 학교는 상당히 또 등교 수업을 많이 하는 학교가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적은 학교 같은 경우는 학력의 격차가 생길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온라인 여러 가지 장비나 또 이런 또 여건이 잘 돼 있는 가정의 자녀와 그렇지 않은 자녀와의 또 학력의 격차, 이런 부분을 과연 어떻게 메꿀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아마 교육당국이 상당히 큰 고민이자 숙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사실 뭐 정부도 뭐 소비를 촉진하려고 했었고 등교도 좀 정상적으로 돌아가게끔 하려고 했는데 뭐 상황이 여의치 않은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그 민주당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때문에 금지를 했던 집회를 미래통합당이 방조했다면서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서로 또 다시 또 여야가 내탁 공방에 돌입을 했는데, 사실 지금 상황이 뭐 서로 공방을 벌일 시점은 좀 아니지 않나라는 비판도 있거든요. 네, 안 그래도 수해를 두고 4대강을 했으면 수해를 막을 수 있었다. 그렇죠. 뭐 또 그건 논란을. 아니다. 또 산사태가 태양광 때문에 일어났다. 아니다. 이런 논쟁들이 있는 차에 또 이런 감염병 확산에 대해서 정치적 공방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국민들이 달가워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8.15에 있었던 집회는 사실 법원에서 그냥 집회를 허가를 또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가처분 신청 이런 것들 기각을 하면서 또 그 광복절 집회 중에서는 정광훈 목사가 주도했던 그런 집회 외에도 다른 단체에서 하는 다른 성격의 시위들도 같이 있었기 때문에 집회 자체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것이라면 전반적으로 같이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통합당의 몇몇 인사들이 뭐 저 집회에 참석을 한다거나 네네. 또 명확하게 선을 긋지 않는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또 국민들이 봤을 때 아직까지 이제 정광훈 목사로 대변되는 극우 세력과 결별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일 수 있겠죠. 하지만 민주당이 통합당에게 책임을 묻는 순간 저 집회와 통합당을 연결지어서 어떤 연환계처럼 공격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비판 역시도 받을 수 있는 거겠습니다. 좀 무리하게, 그러니까 저 집회에 대해서도 사실 대통령이 나서서까지 발언을 하는 것은 좀 과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네. 있거든요. 맞아요. 왜냐하면 저 집회에서 정광훈 목사라든지 이쪽에서 했던 행동에 대해서 옳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어차피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굳이 거기다가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어떤 정부의 방역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타기 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데다가 더하기 저 집회와 통합당을 엮어서 좀 섣불리 비판하는 것은 그렇게 국민들 보기에도 좋은 행동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국민들은 별로 궁금하지 않을 것 같아요. 여당이 잘못했든 야당이 잘못했든 별로 안 궁금하고 지금 수해 때문에 그 상황을 지금 뭐 다시 복구하고 이런 것도 시급한 상황에서 코로나19까지 확산이 겹친 상황이니까 굉장히 이 현실을 좀 다시 예전으로 정상으로 돌이키는 게 국민들한테 필요한 거지 뭐 싸우든 말든 뭐 누구 탓이든 별로 안 중요할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뭐 저는 뭐 사실 이 장면 보면서 떠올랐던 그러니까 하나의 영화의 제목이 무엇이 중헌디. 무엇이 중요한데 예. 무엇이 중요한데 지금 사실은 방역이 지금 그러니까 이거 최고의 그렇죠. 그 우선순위죠. 과제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여야가 상당히 좀 머리를 맞대고 국민적인 협조를 끌어내야 될 시점인데 그렇죠. 여기서 이제 내탁 공방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앞서 우리 김수민 평론가 말씀하신 것처럼 집권 세력 입장에서 오히려 좀 더 겸손한 모드로 그러니까 지금 야당의 협조를 구하는 모습으로 가서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왜가 또 통합당에서는 뭐 당원들한테 참석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공개적인 이 지침도 한 번 안 내렸느냐. 또 사실 또 전현직 의원이 참석하지 않았느냐. 네. 그리고 또 이 지금 정강훈 목사하고 원래는 또 미래통합당하고 뭔가 좀 관계가 있는 거니까 정강훈 목사가 왜 제대로 안 말렸느냐. 불만 불평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지금 그러니까 이 미래통합당이 이 정도 상당히 자제력을 발휘하면서 거기 같이 동참하지 않고 거리를 뒀다는 것만 하더라도 상당한 제 생각에는 일종의 태도 변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박수받을 만한 그 조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상황을 오히려 미래통합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신 김에 우리하고 손잡고 방역에 최선을 다합시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 상황을 끌어갔다고 한다면 훨씬 더 좋은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민주당의 이런 정치적 협량, 이 속좁음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반성해야 될 대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뭐 여당의 태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통합당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집회에 참여를 한 의원들이 몇몇 있어요. 네. 근데 뭐 홍문표 의원 같은 경우를 봤을 때는 정광훈 목사를 만나지 않았다라고 해명은 하긴 했지만 사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집회가 뭐 법원이 허가를 해줬다고 해도 집회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국회의원으로서 좀 모범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봤을 때는 참석하지 않는 게 더 원론적으로는 맞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있거든요. 네, 홍문표 의원 해명으로는 정광훈 목사하고 만나진 않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지역구에서 아는 사람들이 올라와서 만났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날 광복절에 민주노총 집회도 있었는데 그렇죠. 민주노총 조합원 중에 홍문표 의원 지역구 조합원이 만약에 있었다면 만났을까? 그러니까 만났다는 것 자체는 일단 가깝고 친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이제 뭐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정치적으로 아직까지 이 정광훈 목사 쪽이나 이쪽하고 선을 긋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그 해명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실은 선을 그으려고 하면 여러 가지의 언사들은 가능합니다. 정광훈 목사는 사실 선거 때도 기독자유당 쪽 그쪽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었고 우리 당 당원도 아니다. 그리고 그의 말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몇 가지 말이면 어느 정도 선 끊기가 충분히 가능한데 여기에 대해서도 많이 망설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통합당의 모습이 국민들에게는 아직도 저런 집회는
그나마 통합당이 정치적으로 대변해 주는 거 아니냐, 혹은 대변까지는 아니더라도 방조하면서 저쪽에 새를 또 한편으로는 업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국민들한테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 지금 뭐 앞서 말씀을 또 드리기도 했지만 지금 수해 피해도 입었고 여기에 코로나19 상황까지 또 급속도로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으면서 2차 재난지원금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상정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이제 재난지원금 2차로 지급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일단 1차는 지급이 됐었으니까 2차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뭐 사실 그러니까 필요한 측면이 분명히 있죠. 사실 지금 뭐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난지원 그러니까 이 수재도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이 코로나19가 이게 그러니까 급증하게 그러니까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면 아마 상당히 지금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 큰 타격을 받을 겁니다. 지금 뭐 거대한 그러니까 대기업 같은 경우도 지금 휘청휘청 한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리고 지금 주식 시장이 지금 다시 또 요동을 치고 있다. 그런 상황을 본다고 한다면 지금 소위 말하는 V 반등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조금 이 경기 회복을 그러니까 자신했던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이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뭔가 경제적인 또 이 회생을 위한 충격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2차 지원금의 필요성은 저는 뭐 충분해 보입니다만 과연 이것이 과연 가능할 것이냐 부분은 또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위는 분명히 있는데 현실이 가능하냐의 문제를 따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1차 재난지원금 때 들어간 돈이 한 12조 2천억 정도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1차, 2차, 3차 추경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추경한 돈이 거의 60조 가까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그 현재까지 발행된 그 적자 부채만 하더라도 37조 가까이 돼요. 그리고 지금 전체 총 이 지금 재정 적자가 지금 한 110조 가까이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국가 경제에 너무 큰 타격이 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이 2차 재난지원금을 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이 되느냐는 부분인 겁니다.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특히 지금 9월 1일 날 되면 내년 그 본 예산이 지금 국회에다 제출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불과 한 3개월, 4개월 정도 남는다고 한다면 차라리 내년 본 예산을 빨리 처리하고 내년 1월 달, 그러니까 이 예산, 내년 본 예산 1월 달을 그러니까 내년 본 예산을 갖다 1월 달 조기 집행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겠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3, 4개월이라는 그 텀 자체가 만약에 너무 길게 될 경우에는 완전 경기가 죽을 수도 있다.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정부 입장에서도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아마 상당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바로 이 때문에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그러니까 김종인 미래통합당 대표와의 회담을 아마 이 지금 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사실 지금 방금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조금 아까 저희가 얘기를 했던 이낙연 의원에 대한 그 코로나19 확진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다고 하니까요. 정치권에 사실 양성이 나왔으면 좀 여러 가지 파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컸을 텐데 그래도 음성이 나와서 정치권에 조금은 부담을 좀 덜어주지 않는 사안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지금 뭐 2차 재난지원금 사실 따질 게 많습니다. 뭐 1차 재난지원금만 해도 뭐 재정 건전성 얘기도 나왔고 다 줘야 되냐 얘기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논란들과 목소리가 있었거든요. 근데 다시 또 2차를 지금 거론을 하게 되면 또 다시 논란이 또 반복되지 않을까, 또 이 효과와 영향을 또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재해에 대한 추경이 필요하다는 그 의견에 대해서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피력을 한 상태거든요. 예비비나 이런 것들 쓰겠다는 그렇다면 여기서 또 논쟁이 일어날 수 있는 게 추경을 굳이 재해를 위해서 할 필요가 없다면 돈을 좀 더 마련해서 그걸 긴급 재난 지원금으로 하자. 그것을 추경으로 하자라는 의견이 나올 수 있고 한쪽에서는 안 그래도 이제 추경도 자제해 가면서 그렇게 재정의 어떤 출혈을 막고 있는데 또 긴급 재난 지원금 논의냐 이런 식으로 논쟁이 흘러갈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거는 일단 이 논의 자체는 필요해 보입니다. 어떻게든 결론을 내려서 뭐 올해 지급을 하든 아니면 아까 차 교수님 말씀하셨던 대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집행을 하기 위해서라도 빨리 논의에 들어갈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저는 이제 올해 지급을 하게 된다면 어쨌거나 현재 이제 재정의 어떤 그 재정 적자가 늘어나왔고 그리고 한국은 또 기축통화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 채무 비율에 어느 정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만약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될 경우는 예전에 김경수 경남지사가 제안을 했듯이 지급할 때는 모두에게 지급을 하더라도 어떤 소득의 수준 이런 것들을 따져서 사후에 환수를 하자. 이런 방안으로 가는 것이 좀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에 그런 쪽에서 뭐 협상 합의가 안 된다면은 내년 본 예산 쪽으로
바턴이 좀 넘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근데 사실 뭐 논의를 길게 할 시간은 별로 없을 것 같은 네. 게 어제자 기준으로 봤을 때도 297명이 신규 확진, 300명 가까이가 이제 신규 확진자가 나오면서 지금 연일 세 자릿수 그리고 200명을 훌쩍 뛰어넘는 신규 확진 확산세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국민들에 대한 지원 그리고 소상공인 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들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또 경제 타격을 줄 수 있는 요인은 분명한 것 같으니까요. 좀 이런 논의가 좀 신속하고 너무 지나친 논란으로 가진 않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최근에 그 청와대가 미래통합당 쪽에 뭐 대화 제안을 했다를 두고도 좀 진실 공방이 있었잖아요. 청와대는 제안했는데 통합당이 뭐 거부를 했다라고 네. 했고 통합당에서는 뭐 지나가듯이 얘기한 걸 공식 제안한 것처럼 얘기하지 않았다 사실상 뭐 그렇게 얘기했는데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기싸움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나름대로의 뭐 의견 차이 정도로 봐야 될까요? 저는 뭐 일단 그러니까 이 지금 행사의 주체가 청와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그러니까 논란이 그러니까 발생했다는 것 자체는 결국 청와대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지금 제가 이렇게 파악하기로는 그러니까 지난번 그러니까 바로 최재성 정무수석이 이번에 취임인사차 가서 이 지금 그 미래통합당 그 김종인 대표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네. 그 전에 강기정 수석이 있을 때 아마 지금 송원석 그러니까 이 지금 김종인 대표 비서실장하고 서로 논의가 대충 있었던 것 같아요.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 그 과정에서 아마 최재성 수석 같은 경우는 아마 그 이야기가 충분히 논의가 됐다고 생각해서 아마 그런 제안을 했던 것 같고, 근데 이것이 뭐 제대로 업무 인계가 제대로 안 된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지금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충분하게 공식적인 제안을 안 받아들인 것이라고 결론이 안 난 상황에서 불쑥 제안을 했다고 본 것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양쪽이 완전히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청와대가 또 이걸 먼저 공개를 했어요. 미래통합당이 거부를 했다는 식으로. 예. 근데 지금 이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어제 김종인 대표가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만날 의향은 있다. 그러면서 조건을 몇 개 달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체적 의제가 있어야 된다. 네네. 그리고 단독으로 만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된다. 이 세 가지 조건을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그렇죠. 미래통합당도 아예 그러니까 테이블에 앉지 않겠다는 이야기는 아닌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더 정교하게, 좀 세밀하게, 좀 더 그러니까 이 모시는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좀 더 겸손하게 그렇게 접근했을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청와대가 모르겠습니다. 약간은 조금 성급하게 일을 하다가 약간은 이제 결례를 범한 것 듯한 저는 모습으로 그래 비칩니다. 근데 사실 최근에 청와대가 여당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아요.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낮아지는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미래통합당은 또 반대로 상승을 하면서 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역전을 처음으로 했다라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 영수회담을 둘러싼 논란을 각자 어떻게든 좀 뭐 이용하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근데 이용도 이용인데 어찌됐건 간에 뭐 만나자고 했을 때 만나지 않는 쪽으로 망설이는 쪽이든 아니면 급하게 제안을 했다가 안 만나네 하면서 빨리 거두어들이는 예, 예. 쪽이든 어느 쪽이든 명분을 갖고 가기는 어려울 것이고 저는 필연적으로 양쪽 다 필요성이 있어서 영수회담 쪽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민주당 입장에서 또 정권 입장에서는 총선 압승 이후에 여러 가지 드라이브를 걸어왔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가 썩 좋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제1야당을 껴안고 가는 그런 모양새가 필요한 것이고 네네. 마찬가지로 통합당이 지금 지지율이 올랐다고 하지만 국민들 상당수가 그리고 통합당 지지자조차도 통합당이 뭘 잘해서 오른 게 아니다라는 그런 의견이 대다수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래도 어쨌든 제1야당이고 뭐 의석이 굉장히 쭈그러들긴 했지만 아직도 100석이 넘어가는 그렇죠. 거대 야당이거든요. 일단 거대 야당이 그냥 반대만 하는 모습을 넘어서서 대통령과 뭔가 협상을 해서 관철을 시키고 정책을 실현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아직까지 뭐 이 영수회담에 대해서 구체적인 일정이라든지 조건 이런 것들이 마련되지는 않았지만 예. 어쨌든 양쪽이 만나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구조적으로 올라왔다. 이것을 진단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 여당 내에서는 지금 지지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네. 것을 두고도 위기감이 조성이 돼 있고 팽배한 상황인데, 민주당 내에 그 조응천 의원이 당의 위기에 네.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민생을 말로만 외친 데서 이런 위기가 온 거다라고 비판을 했더니 당내에서는 지금 그런 말 할 때냐라고 조응천 의원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고, 반대로 아니 조응천 의원이 제대로 객관적으로 지금 보고 있다라고 네. 옹호하는 의견도 있는데, 이걸 좀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조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저는 뭐 조홍천 의원이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그러니까 지지율로 보면 민주당의 지금 그러니까 비상등
이 지금 켜진 상황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서 위기라고 누군가는 외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탈출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지금 불이 났으면 그 급한 불을 끄야 될 것인지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뭔가를 위기 우리가 큰일 났어 뭔가 어떻게 해야 돼라고 외치는 부분은 저는 당연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냥 입 다물으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은 저는 잘못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조홍천 의원의 그런 지적에 대해서 지금 강하게 지금 뭐랄까 비판적으로 네네. 이야기하신 분 두 분이 계신데 공교롭게도 두 분이 다 이번에 최고위원 후보자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강하게 지금 맞받아치는 이유는 뭐냐? 결국 8월 29일 날 있을 전당대회에서 일단 당원들의 당심을 지금 지금 기대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늘이지 말라는 거네요. 예, 그렇죠. 지금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민주당의 전당대회에서 지금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10%고요. 나머지 90%가 다 당의 당원과 대의원들의 의견을 묻는 거예요. 그렇다고 당원들 입장에서는 지금 지지율이 추락하고 있는 부분에서 왜 지금 우리 내부 분열을 이야기를 하느냐 그런 데 불만이 비등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지금 표심을 생각을 해서 저는 그렇게 비판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8월 29일 날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면 새로 지금 구성되는 지도부 입장에서는 조홍천 의원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을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조 의원 발언에 대해서? 조 의원에 대해서 악플이 많이 달리는데 주요한 내용이 이거였습니다. 미래통합당으로 가라. 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맞아요. 민주당 당원들을 위시한 그런 얘기를 자꾸 하니까 미래통합당으로 지지층이 가는 거예요. 예, 자기하고 의견이 안 맞으면 다 미래통합당 가라 이렇게 해버리니까 미래통합당 지지율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제 갖춰야 될 것은 이번에 조홍천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비판하는 쪽에서 열린우리당 꼴 나고 싶냐라는 말을 하고 그렇죠. 있는데 열린우리당이 분열해서 망했다 이 얘기거든요. 근데 열린우리당이 잘못된 건 분열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제대로 어떤 당에서 토론을 하고 결론, 수습 이런 것들이 잘 안 됐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당시에 과반 의석을 받았지만 민생 경제보다는 어떤 과거사라든지 본인들의 원래 갖고 있었던 관심사에 치중하는 그런 모습을 국민들이 느꼈던 거거든요. 이게 지금 똑같아요, 오히려. 열린우리당의 전철하고 본인들이 하고 있는 거야말로 열린우리당의 전철로 가고 있는 것이다. 반복하지 말라고 해놓고는 그걸 또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게 명확한 진단이 필요한 것이고 민주당을 이번에 지지한 국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총선에서. 그렇다면 민주당 의원들이 180명 가까이나 되는데 두루두루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는 진보 쪽에 가까운 지지층도 있고 보수 쪽에 가까운 지지층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쪽을 두루두루 대변하는 의원들이 토론을 열띠게 벌이고 그다음 당론이 세워지면 또 한번 밀고 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맞지 현재 이제 이렇게 분출되는 이견에 대해서 억누르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것은 민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민의에도 맞지 않다라고 그렇게 짚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코로나19에서 시작된 정치권 상황 차재원 교수, 김수민 평론가와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슈인직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